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의 마지막 제 그 10회 소상공인 대학 마지막 강의로 함께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기존의 셰프 생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소상공인 관련된 그런 창업도 하셨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플랫폼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그 최영 대표님을 모시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렇게 변화하는, 굉장히 앞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텐데, 변하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그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핵심 경쟁력을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아마 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그 경청해서 들어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대표님들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고민들, 아니면 지금 현재 그 가게에서의 지금 강의도 듣고 컨설팅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뭔가 조금 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질문이 있다면, 네, 질문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신유통 전략이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어, 지금 대표님들하고 아마 저기 뭐냐 좀 동떨어진 되게 큰 어떤 주제라고 판단됐을지 모르지만, 막상 이제 강의하실 때는 저랑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해보시니까 해보고 제가 판단컨대 대표님 좀 더 그런 경험적인 얘기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쪽에서의 좀 더 좁혀서, 그리고 좀 더 현장 중심에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최영 대표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그 공유주방 1번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마지막 강의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올 때 단 한 분만이라도 오늘 강의에서 뭔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하는 그 강의의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채우는 일들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제가 저는 2014년 7월부터 4월부터 그 프랜차이즈 배달 프랜차이즈를 298개 정도를 열고 닫아본 경험이 있고요. 그걸로 돈 버는 거를 가지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모두 투자를 해서 사실은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던 오토 플랫폼을 작년 9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래도 탑티어 즉 1등을 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뭐 몇 달 전에는 경사스럽게도 시리즈 A 투자를 VC에서 유치하면서 지금 점포는 한 400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뒤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그 확장해 나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거창하게 보시면 신유통 전략인데 4차 산업에 대한 신유통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적긴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지난 한 7년 남짓 우리 그 외식업에 그 종사하면서 느꼈던 어떤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4차 산업하고 연결될 것이냐 에 대한 부분들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되면 그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나는 다가오는 미래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인사이트를 분명히 얻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의 목적입니다. 이번 강의에. 보시면 제가 유통 전략 하면 사실 마케팅 용어잖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마케팅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사장님들 앞에서는 연배가 조금 더 어리지만 한 20년 동안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면 어려운 학문도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저도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간단하게 좀 풀어냈어요. 왜냐하면 신유통 전략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유통 전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마케팅에 대한 부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제 나름대로 그 어떤 전략을 짤 때에 제가 이름이 최영이거든요. 그래서 최 C자를 따고 해서 시슬로우, 그러니까 C의 법칙이라고 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풀어서 잘하는 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 하고 10분 쉬라고 해왔고요. 제가 시간을 최대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목이 4차 산업시대에서의 신유통 전략이에요. 그죠? 그러면 유통 전략은 마케팅의 하나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마케팅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이버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용어예요. 상황의 변화에 대응해 가면서 수요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시장 관리.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이게 제가 참 답답한 게 저도 아이들을 키웁니다만 우리가 흔히들 어떤 그 용어에 대한 부분에 그 본 뜻을 잘 모르면 사실 그 용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은 사실은 외국에서 가져온 용어고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의 여러 학자들이 번역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그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은 되게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케팅 자체는 그냥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어떻게 가치 교환을 하고 거래를 할 것인가를 구체화시킨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사실 거래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매순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도 지금 우리 제조나 유통을 하시면서 거래라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는 한자로 쓰여진 말이잖아요. 그죠? 갈거 올래. 내가 주면 받는 거예요. 그죠? 주고 받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저는 마케팅이라고 제 나름대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잘 하려면 꼭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시장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예. 우시장에 들어가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얼핏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시장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해, 환경에 대한 이해, 혹은 판매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짜면 사실 굉장히 큰 판매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현대에서 자동차 판매왕 1위인 사람이 했던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 시장 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는 일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는 해야 돼서 제가 잠깐 두 가지 법칙을 좀 가지고 왔어요. 사실 시장을 이해할 때 저는 이 포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포시에서 Current, Customer, Company, Competitor 다 아시는 얘기죠. Current는 흐름이거든요. 흐름. 오늘 사실 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와 여기 커스터머,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서 다가올 4차 산업 이미 와 있죠. 이 산업에서 내가 하는 가게 혹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마케팅을 하는 전략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포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 아이들한테 매일 어린이 신문 이런 거 보라고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하시죠? 예. 우리가 매일 사실 기사를 찾아보고 혹은 매일 책을 읽으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우리가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이유는 즉 이 흐름을 알기 위한 거예요. 시장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환경에 맞는 대안을 주어야 정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겟, 소비자가 있어야겠죠. 그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자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타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이것들은 지금 별로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을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혹시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많이 들어보셨죠? 넷플릭스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비디오 스트리밍 하는 회사예요. 엄청 커졌죠. 근데 넷플릭스는 요거 하나 바꿔서 성공하는 회사거든요. 고객이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비디오를 보거나 자기가 어떤 그 DVD를 볼 때 예전에는 찾아갔잖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도 그렇거든요. DVD 방이나 뭐 비디오 방 가갖고 뭐 좀 야한 거 볼 때는 이제 뭐 삼촌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서 제가 가서 빌려오고 막 이랬는데 그 동선이 소비자들의 동선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시대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거죠. 성공하는 기업들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버도 마찬가지고 지금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세태에 맞는 소비자들에 딱 맞게끔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면 4차 산업이 아니라 5차 산업이 와도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처럼 배우는 포피니, 뭐 포시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야, 상품 전략을 되게 잘 짜야 돼. 중요하죠. 가격 프라이싱 잘해야 돼. 가격 전략. 유통 전략 잘 짜야 돼. 프로모션 잘 짜야 돼. 그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한 20년 동안 사업해 보면서 보면 뭐냐면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해도 사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성공 사례들이 그렇게 찾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리소스, 즉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우리가 상품 전략이나 가격 전략이나 또 여기 우리 김남현 교수님처럼 훌륭하게 상품 전략 안에 브랜딩과 네이밍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긴 합니다. 적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정말 성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이 포시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게끔 준비를 해놔라.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상품 전략 잘 짜야지. 오리니까 제가 저희 제휴되어 있는 업체 중에 푸드덕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배달로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업체 중에서 그 인덕원에 있는 오리 쓰는 업체인데, 그 지금 배달 프랜차이즈가 한 20개 정도 생겼어요. 제가 지금 그 브랜드를 잠깐 까먹었는데, 이 브랜드가 잘 생각 안 나는 건 네이밍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업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 딱 하나는 뭐냐면 배달비 제로 이거예요. 배달비 제로. 아예 배달비를 안 받아요. 대신 우리가 주문하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배민에서 주문해갖고 배민에다가 리뷰를 잘 올려주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줍니다. 근데 하루에 한 60건 정도 팔립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가 다 사실 나중에 설명하기 좀 다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프로모션 전략 이것들이 고객과 비용과 편의성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과 그물처럼 다 엮여 있게끔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와 더불어서 소비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에 두고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 두 장을 가져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당연한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저도 자영업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시리즈 A 투자 받기 전까지는 저희 회사도 굉장히 근근히 성장하고 있었던 회사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한 11년 동안 정말 저희 임직원들하고 꾸준히 노력하다가 기회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즉 기본은 지키는 일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시면 언젠간 기회가 온다. 근데 그 기본을 잘못된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혹은 어디에서 귀동냥을 들으셔가지고 야, 이름 하나만 잘 지으면 된대. 야, 오리 내게 세상에 제일 맛있어. 제품만 좋으면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뭐에 맞춰서 흘러가는 커런트한 커스터머의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 8가지를 잘 믹싱을 하는 것들은 당연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장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평생 사업 기획만 했었습니다. 첫 직장이 LG였었는데요. 기획실에 있으면서 1년 하고 저는 사업을 바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제 돈으로만 11년 전에 30억 정도 말아먹었었어요. 그때 제 아기가 4살 때였고 둘째가 2살 때였는데 언제 제가 전주에 행안부 TV에 나가서 저를 특집으로 한번 촬영을 해주신다 그래서 가서 쭉 설명을 하다 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크게도 성공해보고 굉장히 크게도 망가지면서 얻은 게 있다면 딱 요거 하나입니다. 기획을 하면서 필요로 한 것들이 결국은 이 5가지 과정 안에 들어가겠구나. 즉 관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록, 생각, 실행, 그 다음에 그걸 평가해서 수정해보는 일.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짜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마케팅을 하던 혹은 집안에서 어떤 문제를 풀던 이 5가지만 계속 꾸준하게 시간을 쓰고 잘 준비해 놓으면 모든 것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밑바탕은 뭐다? 흘러가는 소비자들에 대한 것들을 유심히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흘러가는 소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40분 남았는데요. 제가 1부에서는 여기 신문명의 도래. 이건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요.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보고 제가 와 이거 정말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나는 이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들을 기회가 있으면 정말 전파를 좀 해야겠다. 왜? 모든 사업이든 장사든 마케팅이든 시작은 소비자를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거래하려고 하는 상대에 대한 부분들이 누군지를 모르면 거래가 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소비자를 아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최재봉 교수님의 어떤 컨텐츠를 제가 여기서 빌려서 한번 제가 대신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소비자들에 맞춰서 어떤 인프라들, 지금 제가 하는 사업들을 어떤 인프라들이 있더라. 이런 인프라를 준비했더니 굉장히 사업이 잘 되더라. 이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기대가 좀 되시나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두루치기 쌈밥집이요. 제가 저희 회사에 제휴되어 있는 데가 무복리 두루치기 대표님도 계신데 요새 한참 핫해서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쌈이라는 그 상품 자체가 워낙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죠? 그죠. 저희 평상시에 한 박스에 한 4만 원 쓰다가 장마철 되면 12만 원까지 올라가고 뭐 이래서 그 얘기도 나중에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기본은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흘러가는 소비자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소비자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왜 4차 산업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명 깊게 받고 이 교수님의 강의들을 보면서 야 이거 다 전파해야 돼. 이게 지금 딱 우리의 시대에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야 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포노가 이탈리아어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사피엔스가 인류의 종족이죠. 그죠?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신종족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혹시 다 그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저는 첫째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핸드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대화를 해야 되고 같이 놀아야 돼. 물론 저도 사업에 바빠갖고 잘 못 가서 너무 미안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그래도 짬을 내서 가면 아빠 하고 달려오던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손에 핸드폰을 쥐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에요. 즉 핸드폰을 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즐기고 노는 신인류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4차 산업이든 뭐든 아무 문제 없이 뭐 아무 상관없다. 성공할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 포노사피엔스에 대한 부분들의 준비를 한 기업들은 성장이 2배씩 뛰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BTS. 그죠? 이 친구들은 사실 공중파에서도 거부했던 친구들이에요. 참고로 제 딸이 여기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에 가입해 있어요. 근데 이 BTS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브이로그나 유튜브 가지고 먼저 성공을 공중파에서도 거부했던 것들을 그 매체를 잘 활용해서 성공을 한 아이돌 그룹입니다. 근데 이들은 왜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 브이로그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알렸을까요? 기존의 기성 세력이었던 MBC, KBS, SBS 같은 공중파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지금 너무나 유명한 표본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 속에 결국은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는 팬도 핸드폰을 가지고 소통을 하더라. 그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짰던 것들이에요. 뒤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이비 샤크, 상어송 혹시 아세요? 너무 진짜로 되게 빠르세요. 제가 볼 때. 뚜루 뚜뚜루루 뚜뚜루 이거 있죠. 그죠? 이게 정말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55억 뷰라는 전 세계 2위의 조회수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뒤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지금은 모든 여기 보시면 모든 데이터가 방송부터 시작해서 유통, 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포노사피엔스 쪽에 맞추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기업들은 다 몰락한다. 공중파 지금 50% 정도 광고가 절감됐어요. 그 50%가 다 어디 갔어요? 맞았어요. 유튜브로 갔습니다. 오늘 선물이라도 좀 준비해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어쨌든 제가 뭐 감사한 마음을 선물로 드릴게요. 유튜브로 다 갔어요. 유튜브로. 왜 유튜브로 갈까요? 왜 갈까요? 유튜브로. 맞아요. 소비자들이 거기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유튜브와 방송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왜 그런 소비자들은 유튜브로 갈까요? 이게 오늘의 정답이에요. 이게. 네? 아닙니다. 네. 뭐 아무거나 막 하셔도 돼요. 왜 유튜브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고 왜 KBS, SBS, MBC 같은 공중파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 맞습니다. 정답이세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 주권 시대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는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공중파는 어떤가요?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지국을 통해서 그들이 내려주는 기성세대들이 내려주는 컨텐츠를 그냥 우리는 바보처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때 뭐라고 했죠? 우리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왜 바보 상자라고 했죠? 그냥 내려주는 걸 그냥 먹없이 봐야 되는 구조예요. 즉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대가 각광받더라. 그 채널하고 유튜브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대박이 나고 있는 구조죠. 방송사뿐만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금융, 철옹성 같은 금융 다 무너졌죠. 예전에 한번 이렇게 금융사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부분들 다 줄여야 된다. 시티은행 지금 거의 다 줄였죠. 그죠?
뭐 얼마 전에 또 뭐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시장에서 뭐 이렇게 장사하시고 막 이러실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창구에 항상 가서 입금을 하고 찾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죠, 그죠? 저도 이제 핸드폰 가지고 다 이체하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소비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권리. 간편 결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은행에서 나오는 창구들도 마찬가지고 대출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뭐 그 금융뿐만 아닙니다. 제가 감히 공언하건대 앞으로 의, 식, 주 모든 부분에서 다 변할 것이다. 변하고 있다. 이미 변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저는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 저는 식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변화하는 소비자들에게 저도 맞춰야겠죠. 그죠? 저는 미리 그거를 맞춰서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게 큰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혹은 아무리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흘러가는 변화에 맞추어서 모든 전략들을 짜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두루치기하고 쌈밥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두루치기하고 쌈밥을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시나요? 몇 평 하시죠? 25평이요. 25평 하시면 그 혹시 이번에 팬데믹 때 영향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얼마나 있었나요? 다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 말씀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르시거든요. 그냥 방송에서 힘들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마 줄었을 때 내가 몇 프로 줄었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니다 보면 정말 정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거 보시나요? 통계를 보세요? 와,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어떤 메뉴가 어떤 시간대에 몇 프로가 깎였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 평균 이상이신 거예요.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느낌상으로 깎인 거야. 그래서 느낌상으로 깎였는데 대안이 뭐예요? 어떻게 하세요? 배민 연결했나요? 안 하시죠. 서울은 지금 모든 업체들이 배민과 쿠팡을 다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민하고 쿠팡까지 연결해야 되는 건 자꾸 들어서 알아. 하지만 그게 끝인 줄 아시거든요. 배민하고 쿠팡만 연결해서는 절대 매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네, 그 소비자들에게 맞는 상품 전략부터 시작해서 프로모션 전략, 가격 전략 모든 것들을 짜놓으셨고 나서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설프게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나는 했어. 나는 다가오는 시대에 준비 다 했어. 근데 왜 장사 안 되지? 이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왜 이 포노사피엔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백화점 다 망가졌습니다. 시어스라고 하는 백화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그 백화점이죠. 다 아시겠지만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던 아마존이 다 잡아먹고 있죠. 그죠? 네. 공룡이 여기 아마존이 지금은 뭐 하죠? 이제 제조도 한다고 해요. 그죠? 아마존이 지금 또 뭐 하죠? 금융도 뛰어든다고 해요. 그죠? 아마존이 왜 이렇게 전 세계 시가 총액의 1, 2위를 달리고 있을까요? 변화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부분들의 눈높이를 미리 준비해서 그 소비자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대형으로 하셨을 때는 아마존인데 그럼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팔려고 하는 지역의 바운더리 내의 소비자들을 먼저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답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늦게 오셨으니까 오늘 강의의 목적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교수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대빵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 절대 안 따라옵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직원이 27명 정도 돼요. 작은 회사에서 대빵이 끌고 가서 이산이 아닌가벼? 다시 내려왔다가 야 이산이야. 그래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바른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려면 결국 오너들이, 사장들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야,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의 방향성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적어도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인사이트는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를 제가 했는데요. 다 바뀌었어요. 다. 그죠? 미디어, 유통, 금융 다 바뀌었습니다. 먹거리는 안 바뀌나요? 먹거리도 바뀌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총 세계에서 이게 전 세계 10대 기업의 순위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발췌를 해갖고 왔는데 위에서 보시면 다 핸드폰 관련된 회사잖아요. 그죠? 예전에 아마 사장님 젊으셨을 때는 아마 여기에 나이키, 코카콜라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없잖아요. 그죠? 지금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죽습니다. 왜 지역에 점포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임대주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미국은 지역에 있는 그 빈 상가들을 빅데이터를 뽑는 공간으로 지금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회사랑 오프라인 회사가 결합해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분석해주는 브랜드 홍보관 같은 것들을 디지털 홍보관들도 생기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의 변화에서 맞는 유통 채널들이 반드시 생겨나기 나름입니다. 저희가 하는 공유주방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자, 근데 이 시총에 다 합쳤더니 얼마냐면요. 5,542조 원이에요. 요거는 사실 조금 늦은 자료라서 제가 어제 그제 보다 보니까 이 팬데믹 일어나고 나서 요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7,776조로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팬데믹 일어나고 나서. 즉 코로나 오고 나갖고 아까 미리 비대면의 핸드폰 결제로 핸드폰에 대한 고객들을 잡아먹는 회사들은 더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는 더 망가졌는데. 그죠? 이게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업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꼭 저는 엄청 큰 회사들 얘기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 큰 회사부터 우리 지역까지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우회가 변하니까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왜 그걸 준비를 안 할까요? 저희가 뒤에 2부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건물주들 모시고 사업 설명회를 하거든요. 저희는 건물주분들의 잘 안 나가는, 그러니까 비인기층, 지층이나 2층을 저희가 통으로 장기 임대해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다 하고 저희가 주방 장비 다 넣어드려서 실제로 시스템까지 다 넣어드려서 못 만들어 와서 장사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혹은 자영업자분들을 저희가 장사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건물주들은 예전에는 8월 달에 저희가 15분 오셨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32분 오셨어요. 아까 말씀이 맞으세요. 지금 지역에 이면도로에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채울 공간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층에 성인 오락실 들어오겠지. 지층에 당구장 들어오겠지. 지금 다 망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준비했던 기업들이 하나둘 나타나니까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5년씩 계약해갖고 그것들 채우고 있거든요. 왜?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그 경영을 돕기 위해서, 또 혹은 사장님처럼 브랜드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들을 내가 밖에다가 인테리어 수천만 원 발라가지고 하다가 망하면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뭐 아웃백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뭐 호식이 2마리 치킨, 얌생김밥 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한 108개 정도 연결돼 있어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화하는 것들이 중견기업을 지나서 이미 지역에서도 굉장히 빠르신 분들은 빨리
변화를 감지하시는 분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감히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 7,776조 원이요.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총 금액보다 높습니다. 전 세계 7개의 상위에 7개에 있는 기업의 시초총액이 대한민국의 코스닥 코스피 다 합친 이 총액보다 높아요.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근데 아직까지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뿐만 그렇지 않고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 다가온 이 포노사피엔스 혹은 이 비대면에 준비하는 기업이나 장사나 혹은 사람이나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대한민국은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근데 중국은 여기 보시면 대학생의 40%가 거꾸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 때 향후 10년, 20년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차이를 내고 있는 구조예요. 여전히 왜 이러느냐? 부모님들이 공무원 해라, 공무원 해라, 공무원 해라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식을 깨셔야 돼요. 자, 이미 공무원의 자리는 결정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계속 이 40만 명이 만약에 다 붙나요? 여기서 몇 명 안 가잖아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해요? 이것만 공부하다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나오면 그 친구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우리 구조상으로 우리 선배님들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 경제를 막 부흥시키셨던 분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베이비붐 세대를 이뤘어요. 그죠? 그분들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미리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똑같이 자, 안정적인 거, 내 자식은 안정적인 거. 이거 사실 옳지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국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캡처를 해갖고 온 건데 왕홍이라고 아세요 혹시? 아마 이게 사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왕홍이라고 들어보신 분. 왕홍이요. 중국에서 1인 홈쇼핑 채널이에요. 뭐 가지고 찍냐면요. 이 핸드폰 가지고 찍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내가 팔고 싶은 나 오리 팔고 싶어요. 아까 저기 유기농 무항생제 오리라고 하셨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하셨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죠? 왕홍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의 왕홍들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왕홍들이 일으킨 중국 경제의 시장 규모가 15조입니다. 2020년 자 모바일로 홈쇼핑을 하려고 하는 왕홍이 일으킨 2020년의 시장 규모는 얼마일까요? 찍어보세요. 2017년에 15조였어요. 2020년에는 지금 10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조예요, 여러분. 100조. 우리가 흔히 놀고 있는 그 100조가 아니고 100조 원. 어마어마하죠. 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제 홈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시대에 원하는 방송 시간대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일반화 됐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네이버에 그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거 아시나요? 아세요? 어우, 엄청. 그러면 스팀은 아세요? 그러면 소스 라이브 아세요? 그립 아세요?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는 아시는데 소스 라이브나 그립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게 다 똑같은 라이브 커머스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립에서 유상무가 식품 하나 팔았는데 몇 초 만에 6천만 원이 다 솔드아웃 됐어요. 홈쇼핑에서 이제 바뀌고 있는 구조죠. 우리가 사장님이 우리 가지고 홈쇼핑에다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벤더 찾아야죠. 그죠? 그 벤더가 방송에 나간 거에 대한 물량 확보해야죠. MOQ라고 하는 거. 그죠? 안 팔리면 에휴
너 재수 없어. 너 그냥 망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분들이 100조라는 시장을 형성을 할까요? 왜? 소비자들이 원하니까요. 소비자들이 이제는 홈쇼핑을 그렇게 사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사요. 채널들은 이미 4차 산업에 걸맞는 변화하는 소비자들에게 걸맞는 채널들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하우의 시대가 아닙니다. 노하우 이제 기본이 됐어요. 무슨 시대라고요? 노웨어의 시대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어떤 채널하고 손을 잡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노웨어, 길을 잘 아는 사장님들이 혹은 기업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쭤보면 소스라이브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되게 평범하신 거예요. 지금 그립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되게 평범하신 거예요. 근데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를 아세요. 엄청나신 거예요, 사실. 그걸 어떻게 붙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때는 여기 교수님이나 혹은 저나 물어보세요.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장담하건대. 자, 여기는 중국 거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거기서 사실 유튜브에서 퍼온 건데요. 이 중국 거지가 지금은 동량을 이렇게 QR코드로 해요. 중국은. 네. 저기 보시면 요게 편의점이래요. 요게 편의점이라고 해요. 편의점인데 상해 한복판에 있는 편의점인데 사람이 없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아마존 고처럼 그냥 무인으로 들어가서 그냥 몸만 나오면 핸드폰에 결제액이 담겨서 청구서 날라오면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미 중국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저희 대학원에 이마트24 뭐 상무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마트도 계시고 뭐 롯데슈퍼 임원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지금 유통 채널 우리 대한민국의 유통 채널도 이것들을 암암리에 준비하고는 계세요. 준비하고는 계신데 대대적으로는 못 하세요. 그게 왜냐면 위에 임원들이 아직까지 변화하는 거에 대한 흐름을 감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공중파처럼 되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거를 더 낮게 이야기하면 지역에서 우리 열심히 우리 일하시는 사장님들 그 변화에 준비하고 계시지 못하면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왜 이렇게 빠르게 모든 국가가 이 디지털 문명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공산주의라서 그런 거죠. 정부에서 자, 이 길로 가 하면 그 15억 인구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잘 성공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우리도 지금 빨리 대한민국도 빨리 디지털 문화에 준비를 해서 다가올 문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지역에 있는 사장님들도 전 마찬가지다. 이제 가서 아이들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하나 예를 가져왔어요. 저 이 얘기 듣고 굉장히 감동 먹었는데요. 이분이 김태훈 군이에요. 울산 카이스트대, 그러니까 과기대에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사실은 하나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울산 과기되면 거의 뭐 사실 공부 굉장히 잘했던 친구잖아요, 그죠? 한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AI 소스에 대한 부분에 프로그래머에 나는 그 두각을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혼자 블로그부터 시작해갖고 동아리,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구글에서 주는 오픈 소스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글의 오픈 소스가 한 20% 정도는 오픈을 안 한다고 해요. 20% 정도는. 왜? 이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고급 정보야. 그래서 그 정보를 풀 사람들 이렇게 해커 대회, 경진 대회 이런 것들로 풀어내는 거야. 근데 우리 자랑스러운 이 김태훈 군이 그걸 정말 죽어라고 파갖고 전 세계 최초로 그걸 싹 다 풀어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임원이 구글의 오픈 API라고 하는 회사의 임원이 이 친구한테 야, 난 너 같은 애 처음 봤어. 우리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제안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완전 주변 사람들한테 완전 부러움을 샀죠, 그죠? 근데 결론은 못 갔다고 해요.
군대 때문에. 그 못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블로그에 야 나는 AI의 신인 친구가 나한테 같이 일하자고 제안 왔어. 그래서 군대 하고 나서 지금 오픈 API라는 그 회사가 AI의 어떤 공익 단체 같은 네? 오픈 AI 그리고 오픈 AI가 AI 쪽에서 소스를 풀어내는 공익 단체 같은 데들인데 거기서 연봉 제안받은 게 33만 불?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럼 33만 불이면 이 친구가 만약에 나와서 초년에 나가면은 거의 뭐 한 3,600, 3,300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 거의 10배의 연봉을 받고 들어가는 구조죠. 예.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의 흐름을 빨리 알아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것도 가져왔는데 뒤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베이비 샤크. 저희가 사실 50년대에 우리 선배님들이 다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 사회에서 맞춰서 뭐 반도체 1등, 그죠? 자동차 1등, 핸드폰 1등 다 이뤄내는 저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여기 변화하는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절대 이뤄낼 수 없는 일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베이비 샤크. 베이비 샤크. 이거 다 아시죠? 뚜루 뚜뚜루 뚜뚜루 이거. 이게 55억 뷰래. 혹시 싸이의 강남 스타일 아시죠? 그게 전 세계 유튜브 조회 7위입니다. 7위. 근데 얘는 55억 뷰. 55억 번을 봤다는 거예요. 전 세계 2위입니다. 2위. 전 세계 2위. 근데 제가 여기에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비밀. 이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소비자를 명확하게 타겟을 줬다는 거고 그 소비자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막 뽑아서 해봤었어요. 막 귀여운 것도 만들어보고 그 반복되는 그 음악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빅데이터를 추출해서 야 우리들이 타겟인 어린아이들이 핸드폰 보는 어린아이들이 반복되는 리듬에 굉장히 반응을 보이더라. 근데 또 가만히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야 귀엽고 앙증맞은 건 어른들의 눈이야. 아주 어린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좀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들을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 내용이 상어가 막 거의 잡아먹을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도 상어로 잡은 거예요. 좀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 그거를 해서 틀었더니 아주 초대박이 난 거죠. 즉 그냥 우연하게 생긴 그 결과물들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기업이 그만큼 분석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이 복면가왕도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 상품 전략이든 혹은 가격 전략이든 유통 전략이든 프로모션 전략이든 우리가 변화하는 소비자들에 맞추어서 준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즉 고객의 마음을 얻는 컨텐츠를 얻으려면 지금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고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 이걸 장사로 옮기면 뭐냐면요. 지금 팬데믹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비대면에 대한 비즈니스를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르세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아예 준비조차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8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세상은 2대8의 법칙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20%의 분들이 빨리 끌고 나가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밑에 분들도 다시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셨던 이 자리에서도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들으셨고 이 필요성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5분 딱 맞춰놨네요. 5분 동안 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없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직권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뒤에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오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리를 지금 어떻게 파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네. B2B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어디다 납품을 하셨나요? 아, 식당들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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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B2B2C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B2B는 B2B대로 캐시카우를 만들어 놓고 실례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개 정도의 그 식당에 공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60개 정도. 그 의왕시 쪽으로만 전체적으로? 네. 네. 아, 네. 네. 네네네네. 네네네. 근데 왜 B2C를 준비하시려고 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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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네네. 음. 네. 음. 네, 맞습니다. 예. 음. HMR이나 밀키트화를 해서 하신다. 뭐 방향은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걔네가 이제 그 자기네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어떤 뭐 유통망이나 혹은 뭐 모바일로 앱을 만드시거나 뭐 이럴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데 내가 만든 것들을 누군가 소비자들을 끌어오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공룡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세요. 에어비앤비도 실제로 그렇게 성공을 했고 플랫폼들이 성공을 하려면 초기에는 정말 큰 그 플랫폼사들의 어깨에 올라타시는 전략을 잘 쓰시면 돼요. 단 그 제품에 대한 아까 말씀했던 그 포시에 대한 부분과 그 포피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연결되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오리라고 하는 제품은 예전에 한번 우리가 큰 교훈을 한번 얻었죠. 그 조류독감이라는 거 오면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구조들이라 요새 프랜차이즈 회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철저하게 판매를 하는데 그 브랜드 하나에 훈제 삼겹과 훈제 오리를 같이 파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오리를 강조하기보다는 훈제하는 방식을 강조를 하셔야 되는 구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모든 것들을 연결했을 때 하고 그 제품들이 정말 유통 채널에 그러니까 올라타시려고 하는 유통 채널, 코어하려고 하는 유통 채널의 눈높이에 맞는 예를 들어서 뭐 해썹이라든가 포장이 굉장히 뭐 디자인이 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QR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 제품들을 어떻게 훈제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핸드폰 안으로 볼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만약에 나갈 때 그 기준에만 맞추셔서 그 제품들을 만드신다면 제가 볼 때는 샵앤샵 같은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던 샵앤샵은 카페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배달 비즈니스를 하고 혹은 내가 어떤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장님처럼 B2B로 오리집만 갈 게 아니라 내 매장에서 그냥 구워 있는 거 한 번만 돌리면 돌릴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프랜차이즈에서 샵앤샵 브랜드를 또 갖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죠. 뭐 행복한 찜닭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100개의 거래처를 잡았어요. 가맹점을. 뭘로? 샵앤샵 전략을 써서. 샵앤샵을 어디에다가 그 올려놓나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카페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 채널들을 찾는 구조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자신 있으시면 뭐 마켓컬리 같은데, 쿠팡 같은데 괜찮으세요. 대신 그것들을 글로 가서 내 유통몰로 오게끔 해야죠. 왜? 걔네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을 다 마련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뛰어드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혹시? 2부에서 질문 받을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부는 딱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29초 남기고 그걸 하겠습니다. 자, 뭐 잠깐 쉬시고요. 10분 후에 다시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어서 그러면 가볼까요? 그 뭐 첫 번째 시간은 어쨌든 제가 좀 그 개론을 말씀드렸다면 그런 그 변화하는 소비자들에게 맞추어서 성공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채널들도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채널들이 있구나라는 것들 좀 소개해서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진짜 비대면에 딱 맞춘 비즈니스를 저희는 준비를 했었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딱 11년 전에 제 돈으로만 한 30억 정도 까먹고 인생이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었어요. 애기가 4살 때 첫째가 4살 때 둘째가 2살 때 일단 제 돈으로만 한 30억 까먹었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한 9번 정도 망가지고 이제 10번째 도전했던 일이 저는 이 외식업이었어요. 대부분 제가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한 1000명 이상 만났는데 마지막에 선택하시는 것들이 외식업 중에서도 배달업이었는데 그 배달업을 사실 그냥 예전 방식대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서 지금 변화하는 소비자들이 핸드폰으로 혹은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어떤 플랫폼하고 소통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좀 철저하게 해서 작년 한 6년 전부터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좀 잘 운 좋게 터지면서 지금 이제 뭐 빚도 다 갚고 다시 다 올라오고 해서 제가 하는 그 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해 올리면서 요 채널이 어떻게 과연 이 지금 변화하는 세대에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유통 전략, 노웨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좀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그 외식업 다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의왕시에서 우리 또 그 외식업 쪽에 대한 관련된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또 보시는 분들 역시 그런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업 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배달 외식업도 이제는 굉장히 큰 하나의 주류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외식업 시장이 그 푸드테크랑 합쳐지면 한 2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국내에서. 네, 배달 외식업 시장이 단독으로 현재 한 22조 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게 된 그 이유는 사실은 플랫폼들이 굉장히 약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주문하고 모바일로 배달 대행 부르고 이것들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플랫폼사들이 약진을 하면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이제는 가서 사 먹는 것도 있지만 방에 앉아서 혹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때 왔을 때 그냥 손가락으로 핸드폰으로만 눌러서 진행하면 결국은 편하니까 그죠? 다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사실은 그 속내는 그 두 가지거든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하다.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들의 변화에 딱 맞아떨어졌다. 두 번째는 외상이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사장님 두루치기 쌈밥 하시는데 뭐 단골이라고 해서 외상 안 주시잖아요. 그죠? 예. 큰일 나죠. 단골이라고 외상 주시면 안 돼요. 모바일 배달 시장은 실질적으로 외상이 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긁었다가 그 다음 달 결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외상이에요. 근데 즉 금융도 이렇게 모바일하고 붙이면서 소비자들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이 시장이 갑자기 맞붙으면서 커졌고 이번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전 세계에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만 사실 그나마 아무 유야무야 잘 넘어갔던 이유도 우리나라의 뛰어난 국민성도 있지만 이 음식을 시켜 먹는 거에 대란이 없었다. 왜? 이미 다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떤 민족입니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아까 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 칸막이나 이런 것들 엄청 빠르게 아크릴 업체들이 벌써 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빠른 거죠. 우리나라는 환란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 어떤 위기에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하나를 더 넣자면 아까 잠깐 질문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QR코드 같은 것들 생성 굉장히 쉽거든요. 거기에 뭐 의왕시의 지원을 받던가 해서 지금 하시는 그 브랜드의 그거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잖아요. 그죠? 핸드폰 해갖고 QR 딱 찍으면 사장님의 그 두루치기가 어떤 소스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 아. 네. 그런 아이디어들도 결국은 어떤 한계에서 하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하면 이왕이면 다홍침하다. 그냥 앉아서 코로나 이 칸막이에 대한 부분들로 굉장히 빠르게 잘하셨지만 거기에 남들은 안 하는 나는 QR로 우리 집에 두루치게 양념하는 비법을 소개를 한다던가. 저는 참고로 이 배달 시장에 커지는 것들을 UBS라고 하는 스위스 애널리스트 기관이 있어요. 거기가 2030년까지 배달 시장은 매년 150%씩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미리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저는 고객들이 댓글을 달면 제가 사장일 때 제가 200바이트 이상을 쓰는 게 원칙이고 그날 댓글 올리면 그 다음 날까지 쓰는 게 원칙이었어요. 제가 3만 개까지 제가 스스로 달아봤어요. 즉 진정성을 보였던 것들. 그리고 달 때 어떻게 달았냐면 저희가 분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육덮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전 라이브 요리를 다 했거든요. 제육덮밥이 너무 맛있어요라고 하면 저는 그 제육덮밥의 소스를 만드는 법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댓글에다가. 거기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웨다 채로 썼어요. 그래서 제 댓글을 받아보려고 배달 주문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 열혈분식의 댓글 완전 특이해. 거기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모션을 제일 처음 했고 이런 것들. 그게 변화하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 배달 시장은 제가 장담하건대 어제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내년 말까지 간다. 이렇게 국내의 연구진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은 자기네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엊그제 신문이에요. 자기네는 괜찮은데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 때문에 변종 코로나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팬데믹과 흘러가는 소비자를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이 포노사피엔스 쪽에 준비하지 않는 데들은 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배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배달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뭐 우리 여기 경기도랑도 또 관계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 만들었죠, 그죠? 그것들을 그 NHN의 페이코라는 회사가 위탁 운영해서 하고 있어요. 또 서울시 공공앱도 있습니다. 국가들도 사실은 실제로 배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플랫폼사들이 너무 많은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지금 다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도 우리 이제 착한 배달이라고 해서 수수료 1.5%짜리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유통 채널들이 다 이쪽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준비해야겠죠, 그죠? 자, 가지고 계신 포스에서는 실질적으로 배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소 치기도 힘들고,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해 놓는 회사들도 있어요. 즉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이 의지만 있으시면 도와줄 수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다. 이것들을 전 먼저 결론을 좀 내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도와주는 업체들 중에서도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은 1980년도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고스트라고 해요. 고스트 주방. 유령 주방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아주 상권 좋은 A급 상권에 권리금 1억, 2억 하는데 안 들어가도 되죠. 배달은. 그죠? 왜? 배달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배달 대행이 갖다 주는 거라서 3km 권역 내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 고객들만 있으면 굳이 목 좋은 곳에 있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런 시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변화를 만약에 사장님께서 캐치하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샵앤샵 브랜드 같은 것들 만드셔서 그 업체들이 배달하는데 추가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로 삼으셔도 된다. 그게 변화하는 흐름을 읽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주방은 지금 1980년도에 미국에서 시작해갖고 지금은 중국, 영국, 한국, 일본, 남미 지금은 아주 상식이 되었습니다. 왜 상식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면 점점 임대료 높아지고요. 점점 인건비 올라가고 점점 점주들은 고령화가 되어가고 계세요. 근데 소비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다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해요. 자, 임대료는 주요한데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주 머리 아프시죠, 그죠? 그죠? 저도 장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머리 아픈 일 중에 하나예요. 계속 올라가죠. 근데 점주님들은 나이는 계속 먹어가. 근데 이 주문 받고 마케팅하고 하려다 보면 다 무슨 모바일 마케팅 해야 되고 SNS 해야 되고 페이스북 해야 되고 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야 돼. 이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00개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400개 정도의 점포 중에 실질적으로 젊은 사장님들의 비중이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또 매출을 잘 뽑아내고 있어요. 혹은 그것들의 준비해 놓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들이 매출이 올라가요. 참고로 아웃백은 진대제 펀드를 받아가지고 아예 1000명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배달 직영시장 망한다. 아웃백 다 아시죠? 아웃백 어떤 브랜드입니까? 그죠? 스테이크 파는 회사인데 인테리어 수억 원씩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권리금 포함해서 하면 실제로 가맹점 하나 하려면 10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아웃백이 자 이제 우리는 배달 비즈니스로 돌아서 라고 1000명을 했어요. 1주 전 동아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진대제 펀드 넣고 나서 2배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내년에 50개를 한다고 해요. 왜 했을까요? 저희 공유주방 들어와서 한 달에 매출 1억 5천씩 팔고 있습니다. 즉, 그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자, 배달 대행비 몇 프로야? 혹시 배달 비즈니스에서 요기요가 몇 프로의 수수료를 가지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시죠? 예? 틀렸습니다. 12.5%고요. 예. 자, 위메포가 몇 프로 가져가는지. 이 숫자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서비스할 것들을 프로모션을 해야 될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배달 대행비가 몇 프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숫자에 대한 부분의 디테일을 채우려면 결국은 이 요소들의 디테일들을 알아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직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미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미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장사는 실제로 제로섬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배달 시장을 내가 의왕시 내에서 내가 의왕시 내에 3km 내에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고객의 시장은 늘 같습니다. 신규 업체가 들어오면 그 시장의 파일을 나눠 먹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 시장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있으면 제로섬에서 파일을 빨리 가져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성하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성이 지키는 일이 더 힘들긴 하죠. 근데 지금은 뺏을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것들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푸른 거예요. 거기에 외식업의 미래라고 하는 저희들 회사들만의 특이한 건 데이터를 뽑아야겠다. 빅데이터를 뽑아서 빅데이터 경영을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주한테 주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 입점해서 장사하시는 사장님이 어느 채널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메뉴가 얼마나 팔렸는지를 다 그래프로 보여줘야겠다.
그래야 내가 신메뉴를 낼 때 어떤 메뉴를 낼지가 알죠. 미국의 알타마리아라고 하는 기업은 이미 오시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우리의 메인 인그리디언트, 즉 메인 요리의 주재료를 무엇으로 해야 되겠다는가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신메뉴 낼 때 또 우리 고객들은 어떤 맛을 더 선호하는지도 다 나와요. 매운맛을 선호하는 고객이 내 지역 주변에 많다? 이미 KT나 국가에서 그 빅데이터들을 다 무료로 제공해요. 그거를 빼쓰지 못할 뿐인 거죠. 의왕시에 배달을 시켜 먹는 고객들이 어떤 주재료와 어떤 부재료와 어떤 맛을 선호하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메뉴 낼 때 어떻게 냅니까? 그죠? 네이버를 통해서 내죠. 그죠? 보고 그림이 예뻐 보여.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외식업의 미래는 저는 감히 상상하건대 IoT와 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외식 경영이 돼야 된다. 그것들을 준비하는 게 저는 공유주방 1번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쓰고 한번 들어보시죠. 나누는 공유 경제라는 말이 부쩍 들리지 않는 요즘인데 얼마 그래도 전주 저희가 공유 SBS 주방은 8시 인기가 뉴스에 더 나왔어요. 늘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많아진 게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당산동의 한 공유주방. 배달 음식 전문 식당 16개가 모여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밀려드는 주문 전화에 쉴 틈이 없습니다. 점심 1시간 전이랑 그리고 이제 저녁 시작하기 전 한 5시, 6시 이때쯤이 제일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재택이나 아니면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배달량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공간에 다수의 독립된 주방이 있는 공유주방은 배달 음식 전문점이 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적고 기본 주방 설비에다 자재 창고를 함께 쓰는 방식 등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쓰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잘 되고 나중에는 이제 뭐가 필요한지 빌려 쓰기도 하고 그리고 빌려주고 전 지점이 입점률 100%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오픈 예정인 곳도 저희 회사입니다. 오픈 전에 여기가. 이미 계약이 만료가 돼서 한 지점당 10분 내외로 지금 대기자분들이 계신 상황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는 창업 방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해 코로나 이후 배달이 대세가 되면서 유통 대기업들도 공유주방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의 그 비용 절감을 좀 할 수 있고요. 향후에도 비대면 배달 매장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배달 음식뿐 아니라 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제조해 유통하는 방식도 늘어나는 등 공유주방은 더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방금 우리 오리 하시는 사장님의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죠? 예. 점점 그것들을 간편식으로 만들어서 유통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팔도뿐만 아니라 농심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데가 뭐 놀부 같은 데도 그렇고요. CJ도 그렇고 이미 이쪽으로 다 돌아서고 있어요. 저희가 공유주방에서 3등으로 출발했는데 저희는 현재 국내에서 1등입니다. 지금 현재 13개의 매장이 오픈되어 있고 제가 뒤로 23개의 오픈이 대기하고 있고 한 주방마다 저희가 대형을 해서 저희가 인테리어 다 해드리고 주방집기 저희가 투자해서 다 넣어놓고 가맹점주들을 해당하는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을 저희가 모아서 입점을 시키고 있는 구조들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화랑을 띠고 있냐면 이미 주문이 들어오는 곳이 비대면 주문, 즉 포너사피엔스들이 주문하는 곳과 저희가 접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문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저희가 빅데이터로 뽑아갖고 빅데이터로 뽑은 것들을 다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간담회나 더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제가 엊그제 롯데슈퍼 대표님 만나갖고 롯데슈퍼가 직영 40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250평은 너네 롯데슈퍼 해. 150평은 공유주방 1번가가 들어갈게. 그래서 저희가 PT를 따냈습니다. 대신 우리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의 제품을 HMR로 만들어서 너네 롯데슈퍼에 좀 유통하게끔 해줘. 그것도 OK를 받았습니다. 이게 즉 채널들이 다 이렇게 결합을 하는 이유들이 결국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기 뒤에 보시면 팔도 아까 나왔었고 다 얘기 안 하지만 CJ 이미 다 준비해서 벌써 하고 있어요. 농심은 자기네들이 자기 걸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촌 자기네 앱 만들어서 자기네가 마케팅해서 배민이나 요기요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BBQ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회사들이 외식업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실제로 현실이거든요. 왜? 배달 쪽의 비대면 시장은 계속 끝나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즉 장사하시는 분들의 장사 준비하기에 대한 영역을 저희는 전문화해서 그냥 몸만 들어와서 쉽게 실패해도 전혀 리스크 없이 나가는. 제가 하나 퀴즈 낼게요. 음식 장사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장사해서 1년에 망가지는 비율이 32%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망가져서 생기는 사회적 쓰레기 비용이 1년에 얼마일까요? 사회적 쓰레기 비용. 인테리어 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장비 헐값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1년에 3조 3천억이 넘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생기는 쓰레기 비용이에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변화하는 거에 대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내가 준비 없이 뛰어들어서 나가는. 근데 저희는 그걸 막고자 사실은 저는 준비를 했고 이것들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제일 주안점을 둔 게 뭐냐면 장사 준비하기에 대한 과정을 모두 우리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묶어놔야 된다. 이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내건 지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었던 프랜차이즈로 돈 버는 것들을 족족 21억을 투자해서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저희 1번가는 요기요랑 싸워서 12.5%가 아니라 1번가에 들어오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은 8%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비용을 절감하려면. 위메포 저희한테 8%가 아니라 5%에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게 세스코랑도 그렇고 해충망멸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장사 준비하기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를 비용을 점점점 낮춰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비대면 경제의 주문을 받았을 때 자영업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형 평수에 이렇게 쪼개서 각각의 독립된 사업자들을 모으고 있는 일이 저희 비즈니스의 업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사실은 그 저희들 뭐 계속 소개라서 이거 짧게 설명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변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업에서 뭔가 더 마케팅을 하고 싶을 때 무엇을 근거로 나는 판단을 내릴 것인가. 결국은 저는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은 자영업자분들의 저희 입주되어 있는 분들의 빅데이터만 110만 건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안에서 어떤 배달, 전화, 뭐 채널별, 메뉴 상세별, 결제별, 지역별에 대한 분석들을 다 해서 매달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가 올라갈 수 있는 상생의 길들을 찾고 있고요. 이쪽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라고 제가 사실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 파트 2에다가 저희 거를 좀 넣었거든요. 실제로 로드 매장에서 열 때는 거의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고 하면 한 1억 훌쩍 넘게 들어가잖아요. 가게 차리는데. 공유주방 1번가에 들어오면 실제로 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그냥 보증금 내시고 그냥 장사하시는 구조고 실패하면 그냥 보증금 찾아서 나가시는 구조예요. 월세 있죠. 당연히 월세는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월세 비용이고요. 그거는 권리금 아예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 나가서 창업하시더라도 내셔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 내야 되는 비용들을 저희는 뭉쳐가지고 좀 더 절감해 놨다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채널도 있다. 공유주방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어요? 네네네. 네. 네네네. 네. 다 개별로 곰에다가 다 달려 있습니다. 예, 사용하신 만큼 내시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공유주방 모델이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저희 위쿡이라고 하는 경쟁사 업체의 모델인데 그것들이 이미 실패를 해서 저희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다 보니까 식자재 보관 문제부터 싸움이 엄청 많이 저희는 처음부터 아예 이걸 분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다 나게끔. 식자재 창고는 같이 쓰는데 카메라랑 다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예를 들어서 면세품 같은 경우는 사실 뭉쳐서 사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거는 주문하신 만큼 쓰는 거고 어차피 CCTV가 있어서 함부로 가져가시지는 않으시고, 공동으로 쓰는 자재들 같은 경우 잘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대신 저희는 주방을 한 주방당 다 5평 이상으로 꾸며놔서 안쪽에다가 다 자기의 물건을 적재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형태인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형태들이 뭐냐면, 혼자 내가 나가서 이제 찜닭집을 하시다가 8천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를 하시다가 망가지셨어요.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갖고 공유주방에서 들어오셔서, 매출이 원래 로드 매장 할 때 야간에 4시까지 하셨었거든요. 그 사장님이. 근데 한 2천만 원, 2,500만 원 팔았어요. 들어오셔서 컨설팅 받으시고 그러면서 4천, 5천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한 업체는 커피숍인데 로드 매장 한 40개 정도 커피숍 하다가 실제로 들어오셔갖고 했는데 배달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 찍어드리고 다 준비해드렸는데 안에서 운영을 처음 해보니까 못하세요. 나가셨어요. 자기 가게에서 배달했다가 성공해갖고 지금은 오픈하는 데마다 따라 들어오세요. 결국은 흐름에 대한 부분의 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큰 매출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자체적으로 뭐 브랜드 구축도 해드리고 마케팅 지원도 해드리고 매출 광고에 대한 분석도 해드리고, 저희 27명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브랜드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올려드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유튜브 팀들이 있어서 라이브 커머스 제작도 직접 해드리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계약한 게 명동의 그 신세계백화점 전광판 샀고요. 강남역 사거리에 전광판 큰 거 샀고, 그 다음에 신사역 사거리 전광판 샀어요. 저희가 저희 브랜드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저희랑 멤버십을 맺고 있는 브랜드사들의 광고를 저희가 대신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은 하루에 20초씩 108번 나가는 그 전광판에 저희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모으는 것들이,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뭐 1년에 한 번 호텔 빌려서 뭐 우리 교수님이나 혹은 뭐 공정위 분들, 뭐 저희 교수님들 불러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인맥 교류도 하고, 이런 지원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것들을 발표해 주는 일들, 이런 전천후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것들 제가 좀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공유주방인데 저희는 왜 IoT, ICT 공유주방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냐면요. 저는 이게 결국은 변화하는 소비자들에게 맞추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벌어들인 금액 중에 21억을 저희는 여기 쏟아가지고 저희 공유주방에 온라인 플랫폼을 탑재를 했어요. 지금 저희는 꿈꾸는 건 뭐냐면, 나중에 주방 안에서 혼자서 요리하면서 배달 주문을 음성으로 주문받고, 음성으로 배달 대행을 부르고, 음성으로 제어를 해서 튀김기 온도 올리고, 음성으로 고객한테 지금 배달 출발했습니다 문자 보내고 소통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KT 미래융합기술팀하고 같이 지금 그걸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개발을 하겠다라는 저희가 앞에 방향과 인사이트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현재는 그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포스 프로그램을 깔아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해서 제공해서 드리는 일들까지 하는 것들이 저희 회사의 가장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로 나중에 인공지능 자동 물류 시스템까지 가는, 즉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인프라도 결국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공유주방 1번가다. 이것들을 저희가 좀 설명드리려고 왔고요. 뭐 제가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여기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거 10분 정도 얘기하고요. 제가 10분 동안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짧지만 컨설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BBQ. BBQ가 자체 쇼피파이 같은 앱을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왜? 돈 많은 회사니까. 지금 모든 브랜드사들, 프랜차이즈 브랜드사들이 예전에 죄송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위메포나 이런 중앙 집권형 플랫폼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수수료가 너무 세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아마존에서 쇼피파이로 이렇게 대항마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상위 탑 6,082개의 프랜차이즈 본사 중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돈을 쏟으면서 BBQ나 교촌 같은 업체들이 지금 독립적인 앱들을 개발해서 자기네 고객들의 가맹점들하고 고객의 DB들을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할까요? 아까 포노사피엔스들하고 소통하려고 해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뭐 이런 플랫폼사들은요 고객의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소비자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제가 7년 전에 장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그 비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전화 와서 사장님 너무 바쁘시죠? 주문 하나만 받아주세요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분들이 고객 전화번호 다 넘겨줬어요. 그러면 포스에 그 고객이 오이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비고에다 오이 알레르기 넣고 항상 다음에 김밥 나갈 때는 저희가 먼저 전화해서 사장님, 고객님 오이 알레르기 있으시죠? 오이 빼고 드릴게요. 이게 서비스잖아요. 그죠? 요구르트 하나 더 주는 것보다 우리는 자영업자들은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려면 그 고객을 기억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왜? 050으로 감싸서 오니까요. 맞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플랫폼사들이 고객을 자기 고객이라고 해서 다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번호도 3시간 있으면 없어지는 임시 번호를 던져줘요. 그러니까 마케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고객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자행하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사들이 지금 뿔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고객 직접 모을게. 근데 아직까지 힘들죠. 아직까지 힘들지만 이미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돈 있는 BBQ나 제너시스 같은 기업이나 돈 있는 교촌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또 나서주는 업체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노웨어라고 하는 부분들의 길을 내가 발견해야지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무료로 제공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방향을 이쪽으로 트실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배달에 대한 비즈니스도 나도 비대면에 대한 거 내년에도 또 나간다 그러고 또 변형 온다고 그럼 나도 포트폴리오를 로드 매장도 갖고 있고 배달에 대한 배달 외식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왜 얘네들은 4,000원, 8,000원씩 써가면서 자기네들한테 고객을 모으려고 할까요? 결국 그거예요. 네. 맞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수료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고객을 확보를 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서서히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식들이. 뭐 이것뿐만 그렇지 않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아웃백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웃백은 이제 거대한 직영점 10억 이상 되는 직영점 혹은 배달 전문점 어디에서? 공유주방에서의 배달 전문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즉 애매한 중간 규모들을 다 없애고 있다는 구조예요. 미국도 외식 산업을 자본 인프라 산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대한 이제 자본이 들어가야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한 예가 줌피자 같은 게 그거죠. 줌피자 들어보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 나와서 투자를 받아서 줌피자라고 하는 피자집을 엽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았어요.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고객들한테 줌피자의 앱을 깔면요. 줌피자가 고객들한테 있는 대로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가요. 그러면 트럭에서 줌피자가 30분 후에 와요 하고 고객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서 주문을 하면요. 가는 동안 피자가 다 구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트럭 안에 로봇이 그 주문을 다 읽어서 구워요. 결론은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뭐 얼마 전에 로봇 박람회 킨텍스에서 있었는데 이미 로봇팔이 커피를 지금 따르고 있죠. 예. 이미 프랑스에서는 덮밥이나 그 통돌이 같은 로봇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읽어서 자기가 통을 돌려서 포장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배달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이 뭐냐면 로봇 개가 있어요. 로봇 개가 뛰어다니면서 주문시킨 고객 앞에서 이렇게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 QR코드 딱 되면 지가 꺼내 먹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세상 온다니까요.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 얘기는 뭐냐면 사장님들은 그런 채널과 그런 흐름에 맞게 상품 구성이나 그들이 좋아하게끔 메뉴의 색상이나 구조들 또 뭐 브랜딩이나 네이밍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시장에서 뜬 재미난 네이밍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치킨집 사장이 되려고 했었다. 떡볶이집이에요. 완전 웃기죠. 네. 그다음 프라닭 엄청 성공했죠. 한 300개 넘었는데 물론 이제 뭐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원청하고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어그로는 끌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튜버에서 어그로 끈다 그러죠. 그 어그로를 끌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것들이 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내 제품이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에 나와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을 만큼의 포장 혹은 인스타에 올릴 만큼 굉장히 색깔이 선명하고 예쁜 어떤 구성 내 메인 시그니처 메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와서 드시는 음식이 아니라 가져가서 배달하는 음식에 대한 구성은 메뉴의 구성부터 틀려져야 돼요. 사실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봉사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지시를 한 게 있었는데 제가 너무 우매하게도 사실 12월 2일까지인 줄 알고 이 강의가 그 사실 저희 이사 가는 문제 때문에 제가 못 갔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제가 뭐 비용을 안 받아도 상관없거든요. 한번 그 업체들 다니면서 그 총체적으로 IMC로 제가 한번 평가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흐름에 맞게끔 하고 있느냐. 네, 뭐 제가 할게요. 그것도. 왜냐면 메뉴부터 시작해서 상품 전략부터 가격 전략부터 프로모션이나 이것들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세요. 그 길을 알려주시면 비용이 약간 소요가 되더라도 하실 생각 있으시잖아요. 그죠? 선생님 있으시죠? QR에다가 해서 상세 페이지 하나 잘 만드는데 5만 원이래. 5만 원 내실 생각 있으시잖아요. 그죠? 물론 의왕시에 대면 공짜로 해주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HMR 만들어서 샵앤샵 유통하는 데 있어서 누가 길을 알려주시면 한번 해보실만 하잖아요. 그죠? 왜? 리스크가 없어요. 지금은 옛날처럼 우리가 뭐 산업혁명 때처럼 대용량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품종 다량도 다 돼요. 소품종 소량 생산도 다 돼요. 테스트를 해보고 아니면 빨리 접고. 이것들이 이제는 용이해진 세상이에요. 그것들을 이미 기업들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착한 배달. 카카오의 착한 배달. 이 착한 배달은 수수료가 1.5%입니다. 근데 거기에 리밋을 걸어놨어요. 소상공인들 힘드니까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돈 안 받을게. 카카오가 4천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카카오하고 소통하고 카카오하고 마케팅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몰라서 가입을 못 하세요. 또 문제는 뭐냐? 가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입을 한 다음에 뒤처리. 너무 귀찮잖아요. 쿠팡 잘 된다고 해. 근데 쿠팡 해갖고 15% 주고 배달된까지 연결하고 다 좋은데 이걸 일일이 다 쳐야 되고, 그죠? 다 일일이 쳐야 되고 또 배달된 부를 때 또 쳐야 되고. 근데 재미난 건요.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개발한 거예요. 21억을 들여서. 그래서 유메포, 쿠팡, 경기도 공공앱 이런 거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빅데이터 뽑아서 드리려고. 우리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타 업체들처럼 저희는 하나하나에서 월정액 뭐 3만 원 받고 이런 거 안 해요. 왜?
저희는 회사의 방향이 빅데이터를 뽑아내는 4차 산업의 유통 전략에 맞춘 공유 주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아, 그거 하려면 그래, 위메프 달면 좋지. 한 개라도 주문 더 들어오면 좋지. 그죠? 왜? 주문된 거 대비 수수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쿠팡 들어오면 좋지. 근데 그거를 가져왔을 때 일일이 거기에 로그인 해갖고 주문 들어온 거 봐갖고 치고 에이씨 안 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60%가 넘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걸 또 하려다 보니까 돈을 내래. 3만 원씩. 에이씨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는데 안 해. 그냥 있는 걸로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료로 해주고 무료로 데이터 뽑아주는 회사들이 있다니까요. 어디에 있다고요? 공유주방 1번가가 그거 해드리려고 21억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시면 어딘가는 있어요. 어딘가면. 오늘 이렇게 연을 맺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여기에 보면 뭐 딜리버리에 맞춘 상품 전력, 탄탄면. 혹시 그거 아세요? 냉면을 배달하잖아요. 그러면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 그러죠? 글루텐 현상, 면과 면이 달라붙어 갖고 고객이 가서 저어지지가 않고, 그러면 저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저한테 전화 와갖고 너는 씨 돌덩이를 파냐?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환불해드릴게요. 환불해드리고 올려놓으면 제가 거기다 써가지고 막 쓰죠. 한 장문의 편지를 써요. 뭐에 맞춰서? 마케팅에 사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문제 원인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6가지에 맞춰 쫙 써요. 매번. 그런데도 면이 달라붙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어떤 면이 나온 줄 아나요? 달라붙지 않는 면이 나왔어요. 왜? 그런 거 찾으시면 돼요. 클로렐라에서 글루텐 현상이 적어진 것들이 나왔어요. 그것만 나왔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 다 1차로 HMR 만들어서 그냥 렌즈에만 돌리면 훈제한 거랑 똑같은, 목초액 안 쓰고 똑같은 맛이 나는 것들이 이미 공법이 나와 있어요. 그걸 이미 샵앤샵으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그 샵앤샵을 6개월 동안 100개의 점포 B2B 채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한 60개에서 80개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6개월 만에 채널을 등에 업고 올라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이런 상품도 나왔다. 딜리버리 탄탄면 공방. 그죠? 라면을 끓여서 만약에 배달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불어가지고요. 욕 엄청 먹습니다. 욕 엄청 먹어요. 근데 그렇게 불지 않게끔 상품화한 것도 있어요. 혹시 청주에서 배달로 월 2억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못난이 스시라고. 아시는 분? 그 업체는요, 스시를 배달로 하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요새 수산물이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생선구이 매출 엄청 올라갑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 회사에서 그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판매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가맹점 본사나 그 입점주들한테 저희가 드리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생선구이 엄청 올라갑니다. 스시 갑자기 청주에서 막 2억씩 하는 업체가 나타났어요. 그 업체는 어떻게 그걸 할까요? 이 회 있잖아요. 회. 이 회를 초밥에 맞춰가지고 냉장을 시켜서 일주일 보관하는 기술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 배달에 맞는 포장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분은 그걸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랫지방에서 프랜차이즈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40개가 됐습니다. 이게 기회예요. 채널이, 시장이, 고객들이 결국은 돈을 쓰는 게 핸드폰으로 쓰는구나. 모바일로 이제 하는구나. 우리가 채널을 만들까? 아니면 다른 데 올라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 상품군이나 내 메뉴나 내 가격 전략을 잡아야죠.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밀키트도 사실은 요새 엄청 뜨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죠. HMR이라는 밀키트. 뭐 안주거리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요새는 진짜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제 후배가 이마트의 피코크의 담당자예요. 피코크 요새 엄청 뜨죠. 그죠? 초밥 이따시만한 거가 한 15개 들어갔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1,000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안에 막
유부초밥인데 안에 소고기 들어가 있고 막 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걔네들 그걸 가지고 배달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혹시 편의점이 요기요랑 손잡고 배달하는 거 아세요?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음식 시켜 먹을 때 스타킹을 같이 시켜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 뭘로? 포노사피엔스의 눈높이에 맞춰서 흘러가는 변화에 맞춰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상공인으로 다시 한번 그 어떤 도약을 혹은 망가지지 않는 전략들을 만약에 쓰시려고 하면 저는 반드시 배달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은 입안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 아니면 내 매장에서 내가 포노사피엔스의 눈높이에 맞는 마케팅 거리들을 준비해야겠다. 아까 사장님 나가실 때 잘 물어보셨는데 칸막이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앉는 고객이 핸드폰 가지고 놀지 뭐 하라고요? 관찰하라고. 제가 아까 했잖아요. 관찰하기. 그죠? 관찰이 시작이에요. 관찰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평가해서 수정하면 뭐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손님을 잘 관찰하세요. 뭘로? 데이터로도 관찰을 해야 되지만 육안으로도 관찰을 해야죠. 명의 중에 최고의 명의는 관진을 하는 명의예요. 그죠? 얼굴 딱 보고 간이 안 좋구만. 완전 명의예요. 그죠? 앉아갖고 문진을 하는 명의는 의사는 명의라고 하지 않아요. 잡아보고 어디가 아파요? 저 간이 안 좋아요. 간이 아프구만. 이거 아니거든. 관진을 한다는 건 거기에 정통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생각해서 요럴 때는 요런 모습이 나타났구나. 이걸 체계화시키는 거거든요. 아마 오시는 고객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앉아서 아마 기다리시는 동안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10에 6은 넘을 거라고 저는. 네? 그렇죠. 거의 게임 하시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올려서 예를 들어서 드신 분들 뭐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뭐 20% 할인. 이건 너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 플러스 어떤 것들을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 라는 것들이 다 뭐다? 변화하는 커런트, 변화하는 커스터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략을 입안을 하셔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제가 저희 그 공유주방 1번가 소개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제가 한 10분 동안 받으면서 한 5분 동안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나름대로의 뭐 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